2025년 고려대학교 휴먼 인스파이어드 AI 연구원 테크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미석 원장님께서 최신 LLM 연구 동향과 비즈니스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본 연구원이 개발한 주요 기술을 중심으로 초거대 언어 모델의 최신 연구 흐름과 함께 실제 산업에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휴먼 인스파이어드 AI 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학과에서는 컴퓨터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임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침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매우 화창하고요. 또 더위도 살짝은 좀 가신 듯한 이런 날인데요.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개인적으로나 또는 회사 차원이나 또 소속되어 있는 기관 차원에서 AI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관심, 고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들 여기 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향방이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하는 것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 제가 이제 기조 강연하고 또 저희가 개발한 연구 내용들을요, 오후 시간에는 특별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소개만 하고 끝나는 이런 형식을 갖췄었는데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탑티어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거의 모든 논문을 발표할 때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놓고요. 실제 개발한 또는 저자들이 이렇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서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저자와 소통도 하고 물어도 보고 서로 연결 관계를 만들기도 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거든요. 그걸 이제 포스터 세션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번 저희 테크데이에서도 한번 처음으로 이게 포스터 세션처럼 해서 개발자들이 좀 서 있고 또 방문하신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용도 읽어보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현장에서 좀 이렇게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오후에는 그런 세션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짧은 시간에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는 못할 것 같고, 기술적인 거는 아마 오후 세션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하는 것은 첫 번째는 LLM 시대의 어떤 동향,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요즘 뭐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오후 세션에 할 기술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최근까지의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월드 베스트 LLM, WBL 뭐 선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모여 있는 이런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이 소버린 AI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소버린 AI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작년 초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월드 베스트 LLM을 만들자. 우리도 돈을 좀 투자해서 그런 대한민국의 좀 대표적인 LLM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약간은 급하게 계획이 만들어진 감이 있지만 그래도 또 시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과기정통부에서 기획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팀들이 선정이 되었죠. 감사하게도 저희 연구원과 연구실도 이제 국가대표 AI WBL 그 팀의 이제 한 축을 담당하는 NCAI와 저희는 이제 컨소시엄을 맺었는데요. 좋은 성과를
좀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버린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가 답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정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소버린 AI 또는 월드 베스트 LLM이라고 하는 걸 한국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AI 강국 3대 강국에 진입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딱 들어봤을 때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LLM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좋은 LLM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챗GPT, 제미나이 그거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거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LLM 프랑스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딥시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키미라고 하는 이런 아주 좋은 LLM이 나왔는데 그건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반면에 한국에서 만든 건 뭐지? 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그 가시성을 갖는, 레퓨테이션을 갖는 그런 LLM이 없는 거는 우리가 또 잘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좀 부끄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짧은 시간에 또 돈도 얼마 되지 않는, 이제 절대적으로는 많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되는 다른 LLM을 만들 때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택도 없는 돈이지만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LLM을 만들자. 그리고 그 LLM은 한국어도 좀 많이 학습을 시켜서 한국 사람의 정서, 한국의 문화, 또 한국의 가치관 같은 것들과 잘 온라인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만들도록 하자. 물론 한국어만 그렇게 잘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즉 이제 세계를 대표하는 어떤 전문가가 있는데 그런 전문가가 한국 사람인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영어도 잘하고 여러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서, 문화,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과 잘 온라인 되어 있는 그런 전문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만들자라고 하는 게 소버린 AI를 우리가 만들자 또는 확보를 하자라는 거고, 그런 차원에 의해서 프로젝트 이름이 월드 베스트 LLM 해서 WBL이라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부터는 이제 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는 WBL이라고 하기보다는 KAI, 국가대표 AI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27년까지요 아주 타이트한 경쟁을 했습니다. 저희 쪽도 진짜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NLP 연구실, NLP를 하는 연구원이라고 하는데 국가대표 AI에 선정이 되지 못하면 이 테크데이는 꽤 오래전부터 연례 행사니까요. 이번 테크데이 때 내가 이렇게 기업에 있는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앞에 나가서 내가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도 상당한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결과를 맺어서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클라우드하고요. 그 다음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그리고 LG AI 연구원 이렇게 5군데가 최종 선정됐고, 그 다음에 또 아마 보시면 거기가 떨어졌네라고 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 데가 이제 좀 떨어졌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이 중에서 한 곳이 또 떨어집니다. 또 6개월 후에 또 한 곳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7년 상반기에는 2팀까지만 그러니까 남기는, 그래서 진짜 서바이벌 게임 같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살인적인 스케줄이죠. 살인적인 스케줄이고 트위터는 리소스나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도 아마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할 거고 저희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믿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이요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원생들도요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주어지는 돈과 환경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턱도 없이 부족하고 인프라도 턱도 없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 정도라도 마중물을 부어주면 좋은 결과를 반드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세계화된 이런 그 국가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거면 더 쳐주는 이런 약간 이상한 풍조가 아직도 이 AI 소프트웨어 업계에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진짜 잘해서 만든 거면 세계에서도 진짜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대한민국 사람들부터 먼저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대부분은 아직 그렇지 않죠. 뭐 한 달 가면 외국에서 대부분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고 외국에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야 되겠지만 거의 그냥 자동으로 국내에 누구다라고 하면 별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데 외국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데려오고 초청 연사를 모셔오고 하는데 왔다가 가고 그만인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외국에서 온 거면 또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면 더 가치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잘못된 문화들이 아마 그런 이 반로의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연구자들 또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극복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투자를 받으실 때도 비슷할 겁니다. 한국에서 투자 받는 것과 미국에서 투자 받는 게 공 하나 두 개가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똑같은 기술인데도. 그거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좀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도 거기에 선정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오해를 제가 좀 사고 있는 거를 사실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2027년까지요. 한 이 개발을 위해서 5천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요.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데이터 만드는데 또 한 400억 뭐 이 정도 아마 투자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인재 유치하는데 한 250억 투자가 됩니다. 근데 저희 컨소시엄은 해외 인재 유치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때문이라도 한국 사람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면 되지 굳이 이 외국에서 누굴 데려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시간도 없는데 안 한다라고 해서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하튼 그러면 돈이 뭐 한 6천억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정됐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기사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겠다. 이제 뭐 연구비가 남아가지고 뭐 그 돈을 다 어떻게 쓰냐 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여기서 이제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 5천 몇백억 지원되는 거는요. 돈으로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국가에서 GPU 팜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조 5천억을 들여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했죠. 그래서 거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NHN하고 그리고 카카오가 3자 컨소시엄이 이제 선정이 돼서 1조 5천억어치의 그 GPU 팜을 구축을 하는 거죠. 3자가. 그래서 그렇게 구축한 그 GPU 자원을 우리 팀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GPU 한 장을 쓰는데 뭐 좋은 GPU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그 GPU 한 장 쓰는 게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 하거든요. 또는 뭐 조금 저렴하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GPU를 쓰게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 돈을 다 연구비로 환산해서 돈이 얼마가 지원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은 없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라. 뭐 이렇게 보고 야 역시 저기는 돈 많은 연구원이라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모든 컨소시엄이 다 그래요. 또 어느 컨소시엄 네이버 같은 컨소시엄은 그나마도 못 받아요. 왜냐면 GPU 팜 구축하는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빠져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GPU도 또 못 받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애국심, 어찌 보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각자의 우리가 그래도 잘하는 이런 회사인데, 잘하는 연구실인데 하고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잘 한번 지켜봐 주시면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오해는 주변 분들하고도 좀 잘 해서 사실은 지원되는 거 진짜 없더라, 불쌍하게 하는 것 같더라, 우리가 응원해 줘야 되겠더라, 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이제 대학 교수를 하면서 한 2번 정도 창업을 했고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뭐 2번째는 나름 엑싯을 한다라고 했지만 뭐 엑싯이 아닌, 이게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끝내는 그런 형태의 경험을 2번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8년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제가 뭘 나서서 창업을 하거나 하는 거를 이제 거의 안 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 기업들하고 저희가 가족기업 제도, 계약연구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잘하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산과 학이 진짜 협력해가지고 좋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까를 설계 때부터, 만들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비즈니스 쪽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수익을 창출하느냐가 AI 분야에 있어서 승패를 가늠하겠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AI의 승자가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오늘 제가 정답을 드릴 수도 없어요. 제가 뭐가인데 뭐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예측하는 거요. 뭐 강연이나 어디 가서 또는 때로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와, 대단하다. 저 사람 저렇게 해놓고 몇 년 뒤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렇게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뭐 예측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참 저는 그거 위험한 것 같아요. 그냥 화두를 던지고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저희 같은 사람이 예측하는 것들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만들 확률이 20%가 안 된대요. 오히려 기술 철학하는 사람들의 예측이 맞는 확률이 훨씬 더 크대요. 그래서 좋은 대답을 듣고 싶으시면 기술 철학을 하는 분들을 오히려 만나는 게, 그분들의 예측을 듣는 게 히트율이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측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향방 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도 고민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던 것들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 이상입니다.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개발하고 발굴해서 만들어 놓고 보여주면 그거는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였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에서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마치 이제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잘 해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뭔가 좀 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그 틀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여러 차원의 이제 이런 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람과 기계와, 또 이제 거기서 말하는 기계는 AI를 뜻하는 거죠. 경쟁하는 구도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만들어지면 사람을 대체할 거다, 뭐 할 거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그게 염려가 돼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잘 도입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기준을 일단 사람이 어떤 일을 선호하느냐, 그 일을, 또는 하기 싫어하는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는 그 AI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또 AI로는 하기 힘든 거냐를 또 Y축으로 한번 담아보면 크게 네 가지의 영역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일사분면에 있는 영역은요, 사람도 하려고 해요. 사람이 기꺼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AI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이 부분에 아이템이 걸리면 아주 이제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일단 디플로이 하기가 힘들겠죠. 거센 반발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충분히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AI로 하려면 사람과 AI와 경쟁하는 이런 구도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즘에 많은 일들이 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유의 개발들이 많이 되고도 있죠. 자, 이것들이 다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상황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분면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하기를 꺼려해요. 근데 AI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딱 누가 들어봐도 그거 하면 좋겠네.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기계가 한다고 하면 사람하고 경쟁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싫어하지만 그 일을 해야지 되니까 여태까지는 억지로 했는데 그걸 AI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뭐 진짜 훌륭한 거네 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 영역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감정 노동하는 그런 영역들요. 감정 노동하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감정 노동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의 문제,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막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을 안 할 수 없으니 그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AI가 대체한다. 그럼 아주 훌륭한 일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위험한 일들. 뭐 위험한 일들은 뭐 수도 없이 많죠. 예. 그런 위험한 일들, 그래서 가끔 사망사고가 나고 한 그런 것들을 AI가 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 정부에서나 사회에서나 산업계에서나 너무나 반길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3, 4분면에 있는 영역은요, 이제 사람도 하기 싫어하고 AI로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일 겁니다. 그 일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도전적으로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해보직한, 하지만 이제 위험이 따르는, 그렇지만 개발 성공하고 얘가 성공되면 독보적인 어떤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일들 또는 비즈니스가 3, 4분면에 해당되는 영역이고요. 자, 4, 4분면 같은 경우에는 인간으로서 좀 안심해도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영역은 사람이 계속 그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지도 않고 근데 AI로는 하기가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 저 영역에 있는 일들은 사람들이 지속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4, 4분면에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이제 어떤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나중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컴피티션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답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요즘 서빙 로봇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빙 로봇들. 그 다음에 주문하는 거. 원가 절감을 많이 하고 뭐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절약할 수도 있고 해서 편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이제 대체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류의 일들은 비교적 쉬운 일들이니까 사람들이 또 충분히 또 선호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영역 그런 일들에 있어서 향후에는 저는 그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류의 레스토랑이나 그런 류의 서비스는요, 좀 질이 낮은 저가의 어떤 서비스가 될 거고, 실제 사람이 뭔가 서비스를 하고 사람이 개입하는 것들은 훨씬 더 고가의 일들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저만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다 경험하셨을 건데, 요즘은 키오스크로 주문하지만 이제 좀만 더 나가면요, 사람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식당 가도 그냥
주문하고 로봇이 다 배달하고 식사 끝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뭔가 필요한 거 주문하면 또 가지고 오는 거. 되게 편할 것 같지만 여기에 나이가 한 40대 후반 이후에 있는 분들 잘 생각하시면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 하여튼 뭐 20대, 10대와 20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마 거의 없을걸요. 자기 자식 빼고는. 하긴 자식도 얘기를 안 하니까 나하고. 잘 안 하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오면 진짜 이제 삭막해지겠죠. 진짜로.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나 거기 안 가. 내가 돈을 더 쓰더라도 사람이 와서 이렇게 수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주문을 받고 사람이 또 서브를 해주고 그런 데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과의 교감을 하고 하는 그런 류의 레스토랑 같은 데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사분면은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은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하실 것들은 어떤 영역을 해야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을 창출하는 AI가 현재는 지금 저런 것들로 좀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나 개발자 플랫폼에 대한 거요. 그러니까 MAU가 많이 올라오는 이런 기술들을 해서 구독료를 받던지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생산성 높이는 거 또는 이제 AI 기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이런 서비스를 하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들. 그다음에 이제 광고나 마케팅 쪽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죠. 그 WEF 세계 경제 포럼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요. 요즘 AI 기술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통계로 나와 있는 분야가 뭐냐면 마케팅과 세일즈예요. 마케팅과 세일즈. 거기에는 약간의 헐루시네이션도 좀 감내할 만한 그런 영역들이라 그쪽 영역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지금 AI 기반의 광고 플랫폼들이 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 다음에 원가 절감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런 분야.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AI SaaS 기반의 AI 서비스 같은 거 하는 거, 또 인프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AR이나 또는 AI 뷰티나 먹거리나 이런 것들 하는. 사실은 저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집중해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연구 자금을 저는 과기정통부로 받지만 개인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쪽의 발전이 엄청나게 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게 우리나라에게도 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삶 모두가 문화예요. 먹거리, 잘거리, 입을거리, 구경할 거리, 그 다음에 할 거리, 그 다음에 들을 거리, 볼 거리, 그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게 다 문화거든요. 그 문화 영역에 AI 기술과 접목을 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뷰티 같은, 패션 같은 이런 거죠. 그래서 옷 다시 입혀보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내가 내 얼굴에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문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AI 뷰티 산업일 건데요. 그런 이제 산업들.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문화 산업 쪽 저런 쪽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또 때가 또 잘 맞잖아요, 그죠? K-컬처라고 하는 그 때가 맞잖아요. K-컬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K-컬처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뭘 지금 대단히 벌고 있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그걸 생각하고 보면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빠르게 투자하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진짜 세계적인 서비스 또는 문화 서비스, 문화 산업이 전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음성 AI 및 에이전트는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AI 콘텐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개인 창작하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저쪽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하시던 아니면 새로운 영역 앞으로 글쎄 5년 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지금은 없을 거예요. 또는 3년 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서비스가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근데 3년 후에는 다들 쓰고 있는데 과연 그게 뭘까? 그런 것들을 우리도 많이 고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고 저희 연구원의 가족기업이나 계약영어센터를 통해서 또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얼마 전에 샘 얼트만이 AI 버블 얘기를 좀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빅테크 주들의 주가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AI 윈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뭐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 뭐 예언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AI 윈터는 이제 안 온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AI 윈터 때는요 생각만 있었던 때예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은 첫 번째 AI 윈터 시절에 만들어졌던 걸 대학원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학원 졸업할 때쯤에 두 번째 AI 윈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AI 세 번째 윈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윈터와 두 번째 윈터 때는요 생각만 있었어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학문이 뜬구름 잡는 학문이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개발한다고 하면 프롤로그나 리스비라고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AI를 배운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 좀 배우고 그거 가지고 라지 프로그래밍 하는 뭐 이 정도를 하고 AI를 배웠다라고 하고 모든 걸 다 책에서 글로만 봤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런 시절에 어떻게 산업화가 되고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윈터 시절에는 그나마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뭐 90년대 두 번째 윈터 시절은 90년대 뭐 초반, 80년대 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90년대 뭐 말까지가 두 번째 윈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이런 뭐 예를 들면 번역하는 기술, 음성 인식하는 기술, 음성 합성하는 기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은 아주 조용한 이런 그러니까 방음된 곳에서 좋은 목소리로 단어 하나를 우리 집, 학교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그것도 인식할 수 있는 단어 개수가 10개.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윈터가 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기대치가 끝도 없기 때문에 뭐 GPT-5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더 나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서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영역에 버티컬 영역 또는 특화된 영역에 잘 이렇게 특화시켜서 만들면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다 되어 있는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윈터는 오지 않는다. 다만 이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여기저기서 다 AI다 이러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여전히 AI 기술은 아주 중요한 기술로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 사람들과 교감하는 것으로 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MAU 엄청나게 높은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 서비스들 그냥 뭐 돈으로 그걸 투자해서 유치시켜서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효용이 있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서는 AI 윈터에 대한 건 저는 걱정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올해 또 내년의 어떤 화두가 이제 AX 대전환 그리고 피지컬 AI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AX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현재 정부의 기조가 AI 3대 강국 실현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수석과 장관과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이런 거죠. 정치를 하지 않았던 진짜 회사에서만 있었고 회사 운영했던 그런 전문가가 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엄청나게 높죠. 그러면서 거의 모든 국가의 공공기관에 AX 전략 다 수립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제 한 1, 2주 내면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새롭게 이제 발표됩니다.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죠. 인공지능위원회였다가 전략위원회로 바뀌는데 그 전략위원회에도 엄청난 힘과 그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부여하는 이런 형태로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거의 AX 전략을 다 수립해서 그걸 도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런 걸 간단하게 그다음에 무엇을 좀 주의하면서 해야 될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모든 기업에서 AI를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책임자도 잘 알아야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아야 돼서 당연한 거지만 AI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좀 돼야 돼요. 다들 안다고는 하나 그러니까 창피해서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모르는 이런 분들이 의사결정자로 앉아 있고 중간 또 위치에 있고 또는 뭐 실무를 담당한다라고 하고 워낙에 AI 인력이 없다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뭐 IoT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뭐 AI 실장이 되고 AI 무슨 위원장이 되고 그 회사에 AI 무슨 그 뭐가 되고 이렇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교육을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전사적인 AI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AI 기술의 원리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건 실무자가 아니면 뭐 엄청나게 자세히까지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 많은 강연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AI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이 드는 책도 쓰고 그런 분들 사실 이론적인 걸 제가 그분들 얼마나 알까 싶어요. 트랜스포머다, 뭐 MOE, Mixture of Experts라고 하는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류의 것들이 도대체 그 신경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본인이 알고 얘기를 하나? 한 모델을 개발을 해봤나? 하지만 전문가라고 막 하거든요. 많은 고민과 뭐 읽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수준의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대학원생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 하는 거에 필요하는 그러한 내용들, 원리와 그 다음에 얘의 AI 기술의 능력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뭐는 안 되는지를 잘 알아야지 방향성을 설정할 거 아닙니까? 되도 않는 걸 한다라고 하면 그 실패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괜히 힘만 들고 돈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자들이 반드시 그런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그런데 기술들을 개발하다 보면요, 이제 기술은 절대선이다. 뭐 약간은 이제 좀 센 말인데요. 기술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기술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좋은 걸 개발하면 잘 사용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이제 영어로는 뭐 technology imperative하다. 근데 그러한 이 기조나 생각들이요 AI 영역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AI imperative한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큰 빅테크 업체 같은 경우는 GPT-5도 만들고 그보다 더한 것도 만들고 AGI도 만들고 그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야, 더 좋은 거 나오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또 못하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얘는 GPT 뭐 5원 정도 수준이면 충분해 라고 하면 뭐 더 좋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나의 비즈니스랑 크게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괜하게 계속 기술에 뭔가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수단이 되는 거지 목적이 아닌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만들어낼 때 그런 생각들을 진짜 잘 해야 되겠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도입을 할 때 각 회사 또는 공공의 AX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각각 공공기관에서 다 AX를 한다고 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기관장들을 만나보고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AI 뭘 도입해서 그냥 뭐 데모 잘하는 걸 만들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영역이 어떤 거냐. 그게 먼저 다 분석이 돼야 되고 그런 것 중에 아까 사사분면으로 나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효과가 있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재 AI 기술은 능력이 되느냐. 또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계가 있느냐. 이것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판단이 됐으면요. 이제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러한 실행력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기술 개발하다 보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다 비슷한 거 했어요. 그래서 VC 만나거나 A씨 만나면 비슷한 거 있는데요. 뭐 여기 이길 수 있어요. 저기 이길 수 있어요. 늘 그런 얘기해서 좌절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슷한 거 있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게 달라라고 하는 그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세우고 우리는 근데 이게 달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카카오톡 나오기 전에요. MS에서 만들어진 메신저 훌륭한 거 많았어요. 그 당시에 카카오톡 메신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야, 니네가 MS에서 지금 이런 거 있고, 또 XMPP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을 할 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의 무슨 메신저도 웹브라우저 안에 플러그인 시켜서 교류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게 오픈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러니까 메신저 웹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 모듈들이 다 오픈되어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근데 카카오톡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미친 짓이었겠죠. 근데 성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과감한 이게 맞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정해졌으면요. 기술 좋은 거 너무나 많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추진하고 나가는 리더십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공 사례를 위한 어떤 핵심적인 거. 그래서 인력과 예산 그게 맞으면 제대로 투자하도록 하자. 그거.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진짜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참여하신 업체 중에서도 검색 엔진 쪽 이렇게 관련된 회사 아마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검색 엔진을 판매하는 이런 회사들도 꽤 많이 있고 상장된 회사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검색 엔진 파는 회사들도 똑같은 거죠. 니네가 구글 이길 수 있어? 니네가 네이버 이길 수 있어? 니네가 야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안 했다라면 그 검색 엔진 회사들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그 회사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이버나 그런 데 빼고 지금 중소기업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상장도 하기는 했지만 별로 뭐 영향력이 없는.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저들은 저게밖에 안 됐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저도 초창기에는 검색 엔진들 개발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어 처리를 저는 전공을 했는데 1990년도 후반쯤에 자연어 처리 전공한 사람들이 갈 데가 뭐 그거밖에 없어요. 검색 엔진 만드는 거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이제 그 뭐 까치네라고 하는 이런 거, 또 어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지식발전소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런 유의 것들이 지금 이제 다 검색 엔진의 시초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들이 그런 검색 엔진들 회사에 많이 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정보 검색을 직접 개발도 하고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검색 엔진이 만들려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게 뭐 쉬운 기술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회사에서 검색 엔진을 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검색 엔진을 납품할 때 너무나 싸게 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다 붙였으니까 제대로 가격만 받았다 하더라도 아마 그 업체들 엄청나게 수익을 창출했을 거예요. 근데 워낙에 경쟁도 좀 치열하기도 하고 하니까 거의 뭐 흉내만 낸 검색 엔진들을 500만 원 받고 붙여주고 어떤 차세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뭐 20억 썼네 30억 썼네 이런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검색 엔진에는 500만 원짜리 붙여놓고 하니 검색 엔진이 좋은 게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런 거 좋은 거가 안 들어갔으니 검색을 해도 검색 결과가 절대로 나올 리가 없죠.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검색 엔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관에 가서 해보세요. 검색 엔진이 잘 되나? 도대체 왜 그럴까? 검색만 잘 돼도 그 무슨 정보를 그 기관에 있는 거 수집하기 진짜 잘 될 건데 왜 그럴까? 너무나 싸게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AI 기술도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런 식의 시장이 형성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이거는 이게 필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제대로 받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 가격에 상응하는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